네, 매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와 어서 오세요가 섞여가지고 너무 반가우셨나 봐요.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느껴졌습니다. 예,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뭐 비슷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민주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점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세수 펑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강행 처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예. 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 코로나 시절에는 워낙에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논의는 필요했으나 워낙 응급 상태였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를 지금 재탱을 하면서는 경제에 미치는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걸 또 지역 화폐로 찍어내는 거에는 또 그 나름의 비용이 수천억이 들어요. 네. 과거에는 또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이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저항이 좀 적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세이브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역화폐로 찍어내면서의 별도의 비용이 또 들기 발행 때문에 비용이 또 그렇죠. 있으니까. 발행 비용, 관리 예. 비용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세수 펑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그만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자아내는 건데 네. 여러 가지로 좀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 좀 짚어야 되는 게 2016년에 스위스에서는 국민 기본소득이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일정한 돈을 나눠주자라는 네. 게 제안돼가지고 국민투표를 했었는데 스위스 국민 77%가 이거 반대해서 부결됐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스위스가 상당한 복지국가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도 반대를 했나 보네요. 근데 이제 그때의 그 스위스 국민들의 논리를 부분에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예. 결국은 증세가 될 것이고 조삼모사가 되면 우리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전가될 부담밖에 안 된다. 네. 두 번째로는 물가와 경제를 교란시키고 악영향을 미치면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스위스가 결국은 외국인들의 피난처처럼 여겨져 가지고 문제가 더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스위스 예. 국민들이 나중에 뒷감당에 대한 걱정,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결을 시켰던 거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반면교사로 삼아볼 필요가 있고 네. 적어도 정치권에서 그 논의를 더 먼저 해야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뭐 힘자랑하듯이 강행 처리될 부분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통과는 됐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지금 구자룡 변호사가 말한 부분도 설명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미 정부는 이게 삼권 분립을 좀 위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게 한 13조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는 없을 것이고 이 13조 원이라는 돈은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다 그렇죠. 작용할 거다 이런 설명은 하더라고요. 네. 근데 13조 원이 시중에 풀리면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코로나 지원금도 있지만 당장 받았을 때는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좀 기분이 좋은 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 풀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효과는 없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경제학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13조 원이 풀렸을 때 13조가 긍정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중에 뭐 한 3분의 1 이하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반면에 네.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따져볼 때 그러면은 이런 악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가? 지금 왜 25만 원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내세우지 않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 이제 경제를 교란시키는 악영향 이런 거에 최소화를 하는 금액이 25만 원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왜 25만 원일까요? 네,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즉흥적으로 제가 보기에 10만 원, 15만 원 이거는 좀 임팩트가 적나? 한 25만 원 해야지 국민들이 민주당은 돈 주는 정당이라고 인식할까? 네. 100만 원, 200만 원은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 센가? 뭐 요 정도로 두드려 맞춘 금액 아닌가? 네.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돈 찍어내가지고 뿌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물가가 감당이 안 될까봐, 세수 펑크가 감당이 안 될까봐라는 걱정 때문에 나라 살림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100만 원은 왜 안 될까?
그 200만 원, 뭐 그러네요. 한 1억씩 주면 더 좋죠. 그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가게에 큰 도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안 되는데 그건 그냥 상식의 영역에서 그냥 안 되고 25만 원 된다? 왜 되죠? 30 그럼 30은? 50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전 국민이 25만 원을 받으면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런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긴 하네요. 그렇죠. 왜 근거 25만 제시가 원인가? 그렇지. 왜 25만 원인가? 그리고 예. 이게 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가에 대한 게 없으면 결국은 그냥 민주당은 돈 주는 정당이고 그걸 막는 여당은 나쁘다. 뭐 요 정도 프레임을 원한 게 아닐까. 이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목적으로만 설계된 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 국민에게 어떤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이 돼야 되니까 보통 추가 경정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 없이 한 건데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엔 저도 국회 출입 오래 했지만 이런 거는 좀 처음 접하는 용어였거든요. 변호사시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개념인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삼권 분립이라는 게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거는 나라 살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예를 들어보면 처분적 법률의 개념이 뭐냐면 행정권이나 사법 작용을 거치지 않고 법 자체가 어떤 결론을 바로 도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또가 있었어요. 예.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또가 저놈을 잡아와라. 그리고 잡아와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고 곤장 100대를 쳐라. 이렇게 해요. 네. 익숙하시죠? 예. 근데 잡아와라라는 건 수사작용, 경찰작용, 그리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추궁하는 거 검사의 역할, 네. 그리고 곤장 100대 판결했잖아요. 예. 판사의 역할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어요. 아, 사또에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분리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사또가 저놈 잡아와라라고 한 순간에 곤장 100대의 결론까지가 예단이 있어요. 아, 네. 잡아오면 100대를 치겠다. 그쵸. 네.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잡아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인 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불우한 이웃에게 뭐 100만 원을 지원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불우한 이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행정권이 나름의 행정작용으로 판단을 하는 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도 뭐 지원금을 지원합시다 이렇게 추상적인 기준을 열어놓으면 행정권에서 재정적인 부담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적은 금액을 스스로 네. 책정을 할 수 있으면 나라의 살림에 맞춰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홍길동에게 10억 준다. 법 자체가 딱 그렇게 돼 있으면 법 자체가 집행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행정작용을 도려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삼권 분립에 의해 가지고 견제 균형을 통해서 입법부에서는 추상적인 어떤 지향점을 법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우리 현실상 이게 지금 다 안 될 경우에는 뭐 대상자를 줄이든지 대상 금액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법 자체가 전 국민 25만 원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집행을 바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국민 25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준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법에 다 네. 규정이 돼 있음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법에서. 네. 법에서는 기준을 만들고 그 처분이라는 거는 사법작용이나 행정작용에서 나름의 판단으로 다시 했어야 되는데 아. 예전에 그 사또의 오류를 범하듯이 예. 이제 이런 식의 오류가 범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기재부나 이런 나라 살림 책임지는 부처에서의 의견이나 이런 거가 싹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국회가 모든 권한을 행사해버린 거잖아요. 예. 뒷감당은 국회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민주당 돈으로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벌어질 일들은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라는 식이 되니까 결국은 삼권 분립의 축이 무너지면서 나라에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지금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논의되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뭐 재표결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실현되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민 25만 원 이 지급 법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처분적 법률로 규정하는 것들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 네, 왜냐면은 헌재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까요? 그렇게 뭐 받아봐야 되는 것도 절차상으로 있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네. 처분적 법률이 굉장한 위헌성을 띠고 있더라도 국회에서 만든 법이 곧바로 그것 때문에 위헌이 되는 게 사실 법리적으로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하려니라는 믿음을 갖고 굉장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회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1극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원하면 민주당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원하면 그게 국회의 그냥 결론이 돼 버리잖아요.
이거는 사실 헌법이 예정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이 정도로 장악하고 이 정도로 휘두를 줄 몰랐죠. 과거에 보면은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이라는 글자를 꺼내는 것만으로 정치인의 소양을 의심받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상시적으로 그냥 얘기해도 무감각해질 정도로 그 헌법상에 정말 비상수단마저도 막 남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입법 형성의 자유라는 것도 소신껏 자신의 속 주관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라는 건데 뒷감당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증도 없이 하는 것이 입법 형성의 자유라는 것으로 너무 이게 좀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이게 지금 만약에 입법 형성의 자유라는 걸 주장하시려면 행정권에 있어서의 재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법이 딱 만들어지면은 재정권도 침해예요. 지금 이제 긴급 편성해가지고 이 부분은 25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 위한 세금을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13조 원이나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 13조 원 플러스 아까 그 집행 비용, 관리 비용 이렇게 아유. 하면은 최대 뭐 17조에서 상품권 발행 비용.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17조 원 정도까지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입법부에서 감당하지 않을 거면서 행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침해를 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제가 국민들께도 이런 세세한 처분적 법률이 이런 게 개념이 어렵잖아요. 근데 예. 자세히 설명드리고 아까 스위스 국민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부결시켰듯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좀 여당에서도 충실히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집행하는 거는 정부, 행정부의 역할인데 그것까지 국회가 하게 되는 법률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민주당 돈으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 지금 재정 부담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국회가 삼권 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제일 꼭대기에 올라서는 셈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수사도 경찰 검찰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특검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의 그런 권한 행사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해가지고 정지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수사 검사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 하고 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삼권 분립의 견제 균형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회 특히 이제 민주당이 네. 제일 정점에 올라가고 쥐고 흔든다 이런 상황으로 보셔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가장 정점에 올라가 버렸다.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통신 조회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건 사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이게 수사가 진행된 게 올해 초 1월쯤인데요. 이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이랑 뭐 언론인 보좌진을 좀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몇 명 정도 규모를 조회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찰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좀 믿는 사람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근거 없이 누군가가 뭐 3,000명에 이른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뭐 3,000명이다, 3,000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개별 통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숫자가 취합되지도 않고 수사기관에서 원래 그거 범위 알려주지 않거든요. 알려주지 않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숫자가 나온 듯이 얘기하고 그게 굉장히 과도한 숫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다 별로 근거가 없이 지금 공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 이게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대상자가 맞는지 그게 정확하게 그 범위에 필요한 만큼 썼는지 이걸 논증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사찰이다. 뭐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고 이거는 과거에 민주당이 뭐 오히려 공수처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 절차와 법에 따른 것을 뭐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 후보의 발언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때 완전 반대였어요 입장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반대였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 주장이 자승자박이라서 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더 근거가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첫 번째로 그때 당시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네. 공수처잖아요. 예.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어요. 공수처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대상으로 삼았던 게 기자였어요. 그랬죠. 근데 그러면은 어떤 피의자가 있고 피의자가 연락을 했던 사람이 기자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그 기자가 누군지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가능한데 그때 문제가 됐던 건 그 SNS 파도 타기라고 SNS 누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친구가 있으면 이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더 건너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기자의 어머니, 그 기자의 여동생까지도 조회가 됐었던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자를 놓고 다시 또 그 기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조사했던 건데 기자는 민간인이에요. 예.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기자는 도대체 왜 조사를 했던 것이냐에 대해서 무슨 사건 때문에 했습니다라는 걸 못 밝혔어요, 그때. 그래서 추측으로 했을 때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소환될 때 황제 의전을 통해 가지고 보내준 차 타고 들어갔다라는 게 기사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보복성으로 털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수사 일정이나 이런 거 어떻게 유출됐던 거냐 이런 거 털었던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무슨 사건인지에 대해서 못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대상으로 공수처는 안 되는 건데 왜 민간인 대상으로 했지? 왜 파도 타기 형식으로 거기에 건너뛰어가지고 더 했지? 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은 그 수사 범위에 대해서 신분에 따른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달라요. 아, 좀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만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기관의 성격이 일단 첫 번째로 예. 다르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김반배 신앙님에 대한 사건 때문에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당시에 공수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했는지 한 3가지 정도가 문제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고발사주 뭐 그렇죠. 이런 것도 고발사주가 있었고. 있었는데 고발사주에 의한 거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기자에 대한 거 기자에 대한 건 무슨 사건인지 얘기 못했고 그리고 또 네. 세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 당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팬클럽 회원, 그러니까 완전 민간인이잖아요. 예. 그분에 대해서도 조회가 됐던 걸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완전 민간인인데 그때도 왜 했는지 몰랐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입건돼서 뭘 조사했다는 거 수사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한참 그때도 통신조회 엄청 광범위하게 했다. 이러다가 그냥 논란이 되고 좀 지나간 이슈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은 공수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왜 했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질적으로 처음에 다르고 두 번째로는 사건이 특정이 됐고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건 민주당 프레임이고 사실상은 대선 개입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시효가 지나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적용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다 보니까 굉장히 격화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여가지고 투표의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구속이 된 거는 혐의의 중대성, 상당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왜 통보를 늦게 했냐라는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네. 거기에 법에 똑같이 있어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통보 유예를 할 수 있다. 근데 김만배 신앙님이 그런 사유로 구속된 거 보면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던 거 확인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될 때까지는 통보를 먼저 해줄 수는 없었죠. 아, 그러니까 관련자들에게 통보가 7개월이나 지나서 된 것도 그 과정에서 좀 증거인멸 우려가 그 피의자 당사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연한 보는 것이죠. 거군요. 그러면은 먼저 알려주고 수사가 오픈되고 누구랑 지금 수사했는지에 대해서 알면 이재명 대표마저도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고 김용 사건에서도 위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예. 그럼 누구하고의 통화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했을 때 김만배 신앙님이 그쪽이랑 컨택해가지고 어떤 회유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통보 유예를 하면서 네. 수사의 안정성이나 밀행성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트집이에요. 이게 법에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통보 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인정이 됐고 구속이 됐고 그 직후에 통지가 가서 네. 다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고 정당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는 게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는 김만배 신앙님이 통화를 했던 상대방에 대해서만 조회를 했고 다시 통화한 상대방이 또 누구와 통화했는지에 대해서 파도타기 형식으로 한 거는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럼 앞에 거랑도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 김만배 신앙님 지금 이제 조회 대상도 그 상대방이랑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냥 통화를 한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가 누군데 통화를 했을까? 상대방 인적 사항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김만배 신앙님 사건에 이재명 대표 번호가 왜 나왔을까?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민주당 왜 의원님들 이렇게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 번호가 많이 나왔을까? 그렇죠. 예. 핵심은 그거예요. 김만배 신앙님은 구속이 됐는데 그 사건의 통화 상대방으로 그분들이 왜 등장을 했을까? 왜냐하면 통화 상대방으로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 누구야? 라면서 조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악재인 사건에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된 이후로는 그분들 싸고 도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든 아예 민주당과의 연관성 자체에서도 계속
선을 긋고 있었어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교감이 있었다 이런 거에 다 아니라는 부정하죠. 식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번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해가지고 사찰한다, 뭐 게슈타포 정권이다, 뭐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걸로 최대한의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건 그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이나 보좌진의 번호가 왜 통화 상대방으로 나왔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예. 오히려 그러면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재명 전 대표라든지 민주당 인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올 수 있죠. 왜냐면 그때 파편적으로 나와서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예. 김만배 신앙님이 도대체 왜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로 만들고 싶어 했을까? 부터예요. 네. 그때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었는데 이낙연 대표 쪽에서 터트린 내용도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나왔고 예. 혐의가 드러나가는 과정에 왜 김만배 신앙님이 뭐 민주당원도 아니고 왜 프레임 전환을 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아붙이고 싶었을까가 첫 번째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내용을 또 득달같이 민주당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 기사를 인용을 했었잖아요. 네. 뭐 토론 과정에서도 그거 뭐 판넬도 들고 질문도 했었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번호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연락을 했을까? 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이게 지금 수사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실까? 저는 오히려 이게 프레임 전환 시도하시는 게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예. 지금 눈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일단 이 부분은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하니까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통신 기록 조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어제 했던 얘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한 3년 전에는 그 당시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쪽에서 이 사찰이라고 하면서 통신조회 기록 조회를 한 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공수가 뒤바뀌다 보니까 뭐 공수 바뀌었다고 누구는 비판하고 누구는 옹호할 게 아니라 제대로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예. 이 지금 통지 제도 자체가 공수처의 그런 논란 때문에 입법을 통해 가지고 개정된 내용이에요. 사실 그때는 통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통지라는 것 자체도 없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통지를 해놓고서 설계를 해놓은 게 민주당이 다수였던 지난 국회였잖아요. 예. 그래놓고 자기들이 지금 약간 대상이 되는 것 같으니 다시 또 바꿔가지고 한다라는 건 나를 성역화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수사 과정에서 이게 지금 엄연히 다른 게 누가 통화를 언제 했는지 몇 분 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중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조회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내용 알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개인에 대해서 약간 사적 자치, 뭐 사생활의 자유나 이런 거 침해 영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은 나눠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받도록 했고 네. 통화의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한 그 딱 이제 누구 이름 이 가입자 번호 누구 이렇게 딱 거기까지는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법원에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좀 굉장히 과도하다. 오히려 이제 수사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나눠놓은 게 국회의 결정이에요. 법을 그렇게 만든 건 국회의 결정인데 네. 이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약간 최도 침해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했던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번호가 쭉 나와요. 막 수백 개 되고 제 번호도 뭐 보통 한 뭐 몇천 개 정도씩 저장돼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법원에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이게 수사가 그 상대방을 조사하기 위한 용도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외하기 위한 신속하게 제외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거든요. 예. 아, 이 부분 사람이랑은 통화 민도가 좀 떨어지네. 관련이 없는 사람이네. 그럼 이게 바로 제외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고려돼 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자기들이 대상이 되니까 예. 검찰이 이 부분을 또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거나 또 다시 또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거나 이거는 좀 맞지는 않고 네. 뭐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 부분까지도 영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좋겠지만 자기가 대상자가 되고 나서 주장하시는 거는 좀 근거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 지나고 나서 논의하시는 거야 뭐 국회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겠죠. 예.
아무래도 민주당은 계속 이거 사찰이라고 하면서 이슈를 좀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저희 얘기하면서 검사 탄핵 얘기도 잠깐 했는데 14일에 처음으로 검사 탄핵 청문회도 열릴 예정이고요. 지금 근데 정치적 수단으로 계속 이걸 남발을 하다 보니까 법 쪽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대한변협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검사 탄핵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데 실제로 좀 법 쪽의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이게 이렇게 입에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참담한 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검사를 탄핵하겠다라는 말이 아니 나오는 것. 어떤 탄핵이든 예. 모든 탄핵에 대해서 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 헌법에 탄핵 파트가 있었거든요. 네. 정말 이례적인 비상수단이라고 해가지고 판례 사례가 많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인데 그것도 정말 와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선례가 생기나? 라고 해가지고 했을 정말 관념적인 부분에 비상수단으로 남아있는 한 번도 것이었고 보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것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도 중대한 위반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굉장히 다시 설계를 하면서 이거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서 직에서 이게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 예정되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과연 그런 고려 하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나? 진영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우리 민주당에서 수사를 해?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들? 그러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예. 변을 어쨌네 뭐 이런 거 가지고 탄핵 막 이렇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네. 탄핵 사유일 수도 없는 거 가지고 탄핵한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게 지금 그 자체로 국가적 혼란이고 거기 다 국민의 세금 쓰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직무가 정지된 만큼 국가 기능에 어떤 그 훼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방통위는 지금 이제 사실상 또 기능 정지 상태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렇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그랬다가 그때 뭐 직무대행이니까 또 직무대행도 한다 그랬다가 이게 지금 어떤 국가 기능 하나가 탄핵이란 제도에 의해 가지고 존폐 기로에까지 서는 정도로 기능이 마비되는 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예. 저번에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대영 기각 나왔을 때 누구 하나 뭐 사과했나요? 기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굉장히 유효한 무기처럼 쓰는 거에 정말 맞들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말로 무책임한 거죠. 탄핵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잠깐의 직무정지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정점에 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부나 이건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 탄핵이 가능한 거예요. 탄핵을 해가지고 기능을 마비시켜가지고 뜨거운 맛 좀 받지, 내 힘 받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돼. 지금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도 중대할 경우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라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재량 범위 안에 있으니까 정당한지 부당한지 논하는 건 이건 법 위반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 가지고서도 탄핵을 얘기하는 건 사실 법 쪽에서는 이게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대체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법을 좀 무시하고 오히려 악용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영업비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